어제 다뤘었던 이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청년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겠는데요. 감금치사 혐의로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한 경찰. 자, 그런데 이 살인 혐의로 변경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범죄 정황이 분명하다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13일 새벽 6시쯤에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에 가서 이제 상태를 봤더니 구급대원들이 발견할 당시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옷도 하나도 입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과수가 확인해 보니까 영양실조의 저체온 상태, 저체중 상태, 그리고 또 폭행 흔적이 몸에 있었고 손목에 결박당한 흔적도 있었고 이런 걸 볼 때 이게 평범치 않았거든요. 또 이게 그냥 감금치사가 아니라 중감금치사입니다. 여기서 중감금이라고 하는 거는 감금에서 가혹행위 한 거를 말해요. 그래서 감금에서 가혹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사망한 거 아니냐라고 봐서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만 수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일단 살인죄로 변경해서 구속했습니다. 예. 허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몸무게 34kg입니다. 앞서 제가 38kg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숨진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34kg. 이라는 거잖아요. 34kg이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거의 몸무게로 해도 좀 작을 것 같아요. 34kg이면 크다면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34kg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부검을 할 당시에 몸무게가 측정되는데 그때 34kg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당시 신고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갑자기 119에 신고가 와서 같이 사는 사람이 의식이 없는지 지금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보니까 음식도 좀 며칠 전부터 속이 좋았는지 잘 안 좋았는지 잘 먹지 않았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서 시신을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영장실질심사 어제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그 고의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일단 밝혔어요. 피의자 측이. 그렇지만 폭행의 정황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 34kg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2010년도에 이 거식증으로 숨진 프랑스의 패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전 세계 이 패션계가 난리가 났었죠. 그 이사벨 카로란 모델이었는데 그 사람의 몸무게가 사망 당시 32kg이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34kg이라는 건 뼈에 그냥 살 가죽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자, 그러면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섰던 가해자들 모습, 또 사건 현장 속 이웃 주민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친구 살인 혐의 인정했습니까? 셋이 어떤 사이신가요? 식사 제공하지 않은 사실 맞습니까? 당연히 지금 일 있는데 그쪽 계속 막 화재 경보 울리는 소리 나서 겁는 소리. 자, 이게 말이죠. 뭐 저희가 일단 친구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네. 진짜 친구가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런 상태라면, 예? 병원에 데려가서 먹일 것도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받게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어제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말 하루 종일 좀 고민이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틀림없이 친구였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친구라는 개념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들에 의해서 감금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에 대하여 상당 부분 나름대로 어떤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하여 좀 특이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 등급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지적으로 좀 취약하다라는 리포트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애 등급이 없다는 얘기는
어린 시절에 장애를 부모님들이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등급이 이제 주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친구인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친구라고 여겼을 개연성이 많고요. 바로 그 신뢰관계를 악용해서 아하. 결국 이제 지금은 뭐 마지막 사건만 이렇게 보도가 되지만 34kg가 될 때까지 이들의 관계가 어땠었는지 이게 사실은 수사가 안 되어 있어서 정확히는 예. 모르겠지만 이들이 원래 마포에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사건은 마포에서 일어났으나 대구 사람들입니다. 대구에서 아주 장기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20살이 되기까지 이 세 명의 관계가 무엇인가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결국에는 부모를 놔두고 지금 이 두 친구를 따라서 마포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이 사건 결국 아사에서 사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의 본질을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죽어간 과정을 나머지 두 친구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그냥 내팽개 쳐놓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마포로 올라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아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이것을 결국은 살인의 고의까지로 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말씀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편 말이죠.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에 대구에서 그러니까 집이겠죠, 본가겠죠. 거기서 실종 신고가 있었다 이런 게 밝혀졌어요. 네, 일단 경찰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저 피해자가 서울로 올라온 거는 지난 3월로 알려졌습니다. 3월. 저 피의자로 잡힌 2명과 함께 상경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4월 대구에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불편이 따른 그런 상황에서 친구 두 사람이 와서 뭐가 됐든 챙겨준다. 그러면은 약간 이게 좀 보니까 역시나 좀 가스라이팅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보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무조건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가해자들이 사실은 이 피해자를 인간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뷰즈, 뭐 학대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일도 시키고 뭐 어떤 뭐 노동의 친구를- 대가는 예. 결국은 편취하고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도 편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일을 시켜야 되니까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간에 지금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도저히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영상물이나 뭐 이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달리 장애 등급이 있지도 않은데 신고도 못하고 이들을 떠나지 못했던 데는 그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결박을 당한 상태로 서울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올 때는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얼마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네요. 있지 않았겠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는 그 과정이 모두 밝혀져야지 범행 동기가 뭔지 어떤 과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건지 알 수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주신 말씀들이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찌 됐든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은 감금 한 채 가혹행위를 했던 거 이 사람들도 인정을 했나요? 일단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도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완전히 부인했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살인할 고의,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밝혔지만 사실 분명하거든요. 폭행한 흔적이나 결박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신에 전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다른 언론을 통해서는 돈을 갚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돈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일부 밝혔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다른 문제들도 따라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동안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은 고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채무관계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법리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단계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살인죄로 구속이 됐지만 나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방어하고 있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중감금 치사죄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을 줄 몰랐다.
라고 한다면 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또 회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다음 중감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금해서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배경, 그 동기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채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함께 생활하고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되 그 배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